남과 북은 이달 들어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4번이나 회담 테이블에 앉았지만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자신들의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라며 강력하게 반발.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 15일 여야 의원들은 문서 목록상 나타난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나 논의 기록물 등이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틀 후인 어제 17일 여야 연락위원 전원은 제4 기록원을 방문해서 추가 정책 결과까지를 수여했으나 여전히 해당 문건이나 자료는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국가기록원은 그러한 문서나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이 옳은 대답이다.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모든 방법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음을 확인한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질책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노력을 완벽하게 했다고 선언한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에 따른 진실 공방에서 대화록 찾기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NLL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다른 입장차의 남과 북, 또 서로 다른 시각으로 NLL 논란을 접근하고 있는 정치권. 안팎에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로에 선 남북관계, 그 해법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토요 국회 토론에서 심층 진단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 국회 토론 왕상환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4차례 열렸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오는 22일 제5차 회담을 앞두고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행방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최근 남북관계 또 NLL 대화록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짚어보고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남북관계특위위원장이시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그 개성공단의 그 재개를 위한 남북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최근의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됐든 최초로 남북 관계의 접촉이 있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개성공단의 재개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양측 다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최근에 우리 측의 서호단장 교체 문제는 그때 당시 회담을 후에 통일부 견해와 그 다른 분의 견해가 좀 엇갈려 가지고 그런 교체 문제가 나오고 또 지나친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국제화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막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다는 말씀. 네, 남 교수님. 성장통으로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시작이 됐죠. 그 갈등의 결과가 이제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졌고 그것을 이제 재개시키는 실무회담이 지금 4차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어떤 진통은 마지막 진통이 돼야 되지 않느냐.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에 의해서 2단계, 3단계 총 800만 평의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문제의 어떤 본질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정부의 입장과 또 북한의 어떤 자세 이런 것이 지금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바로 문제를 다시 원상회복시키기에는 양측에서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무는 시간으로 이 과정을 좀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교수님. 네, 그 개성공단 상황은 뭐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남북의 삿바 싸움 그리고 서로 길들이기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성공단이 처음에 그 잠정 중단 사태 맞이하게 된 것은 사실상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외부적 요인이 지금 뭐 남관계는 좀 어렵지만 북한과 국제사회 관계가 대화 쪽으로 어쨌든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흐름 속에서 남관계가 특히 개성공단 상황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개선을 시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 당국이 서로 간에 자기의 입장차만 지금 강조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양보만을 요구하는 이런 흐름에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요. 남관계는 50대 50, 45대 55, 55대 45로 그 서로 간에 윈윈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개성공단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양쪽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제 견해로는 우선 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개성공단을 쉽사리 폐쇄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요. 네. 또 사실 경제적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가 오히려 좀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당연히 신변 보장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은 국제화 요구 등은 현실적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정부도 사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현실성을 보거나 어떤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고 하면은 개성공단에 북한의 5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면은 우리 한국에도 거기에 대한 종사자가 중소기업 중앙회 보고서에 의하면은 12만 5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윈윈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 조금 너무 많은 강력한 요구를 한꺼번에 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저는 우선 남북 관계라는 게 어차피 삐그덕거리면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좀 구동존이 쉬운 것부터 풀어가면서 네. 어려운 것은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좀 해갔으면 단 신변 보장과 재발 방지는 분명하게 받아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의 내용은요? 우리 재발- 정부가 요구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우리 정부의 내용이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 예. 예,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출근을 안 시킨다든지 네. 또는 삼통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말아야죠. 예. 어떻습니까? 예. 예, 뭐 위원장님 말씀한데 총론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남북 양측이 그 포인트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여튼 이것을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5만 3천 명의 근로자에다가 4인 가족 기준하면 거의 20만 명의 북한 인민의 또 생활 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것을 잠시 폐쇄했지만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문제를 풀어서 또 정상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 남측 입장에서는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공단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대화와 달리 서로 뭐 얼굴을 붉힌다고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이 나야지, 문을 닫아버리면 공단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해서 국제사회 바이어들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다시 언제 갑자기 문을 닫으면
뭐 바이어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그 안정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네. 123개 업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거의 12여만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또 관여하는 이 사업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북한의 당국의 어떤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된다. 뭐 입장 표명에 관해서는 문서로 해야 되겠죠. 뭐 문서로 뭐 여러 가지를 좀 써내야겠죠. 뭐 어떤 정치적인 애로에도 상관없이 정말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이 공단을 운영하겠다. 뭐 갑자기 평양에서 성명 발표하고 사람들이 내려와서 몇 월 며칠까지 사람들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공단에 운영하는 주체인 기업들이죠. 기업들은 정말 당혹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국 간에서 총론적으로 안정화 시켜놓고 네. 이 공단을 정상화시키자는 게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단시일 내에 저는 뭐 꼭 해결한다고 또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이번 기회에 정말 문서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이행하는 의지를 양측 상부가 정말 뭐 사인이라도 해서 어떠한 남북 간의 긴장이라도 개성공단은 노타치 한다라는 뭐 그런 좀 선언이 예. 정말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건 국제사회가 또 바라고 있죠. 예, 김 교수님. 근본적으로 사실 이번 사태의 그 원인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봄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에 그 군사적 긴장을 해소시키면서 개성공단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정경분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정경분리가 남북관계에서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실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해소, 그다음에 남북관계에서의 그 신뢰, 기본적 신뢰, 뭐 이런 것이 개성공단을 받쳐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결국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근본적으로는 그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해소시키고 남북 간의 신뢰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오랫동안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방지 정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북한의 선언이랄지 이런 것들을 받아낸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점진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전반적인 상황들을 풀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들이 점진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우리 뜻대로 우리가 북한을 길들인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이 대북 관계를 개성공단을 시금석으로 해서 아예 다 우리 뜻대로 갖춰놓고 북한을 몰아가면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은 제가 볼 때는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네. 보고 그렇게 보면 우리도 좀 더 그 유연성들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고 북한도 재발 방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뭐 그런 정도의 타협점들을 찾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 개성공단의 그 재발 방지 책에 대해서는 세 분의 견해가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내용과 방법일 것 같은데요. 특히 방법은 문서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이제 그 검토 사항이 될 것 같고, 또 그 재발 방지 책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담아낼 거냐라는 것도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국제화라고 하는 국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죠. 이 부분에 관한 토의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님? 글쎄요, 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대북 문제의 협상은 통일부에 맡겨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회담 때도 서호 단장과 또 다른 대표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인사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호 단장 입장에서는 통일부로서는 그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임하려고 했지만은 또 다른 분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일부의 방침대로 협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국정원의 강경 세력들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정부 내부에서 그러한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연평 허전 때도 자기들이 서면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최초로 사과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북측 입장으로도 그러한 것을 함으로써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해서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아까 우리 두 교수님들 말씀하셨듯이 전쟁이 나더라도 개성공단만은 이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신념에 가까운 좋은 모습으로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 좀 전에 그 정부 내에 있었던 어떤 그 이견을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제가 뭐 여기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국회에 오면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예. 혹시 뭐 두 분 그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저희 입장에서 정확하게 언론이상의 것은 알 수 없고요. 아까 이 이제 방지 체계에 관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껴가시네요, 그 질문은. 예. 예, 뭐 정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부 바깥에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시긴 하던데. 네. 예.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이제 2000년부터 시작된 이 개성공단의 각종 뭐 규정에 관한 합의서는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뭐 투자 고장 방지라든가 이중과세 방지라든가 삼통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뭐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네. 갑자기 48시간 전에 통보를 해서 48시간 이내에 떠나라. 근데 이런 것은 기존의 합의서를 전부 다 휴지로 만드는 조치죠.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합의 문서를 지킨다라는 어떤 최고 당국자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저는 이번 개성공단 문제를 원상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김정은 제1비서가 개성공단에 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 그게 우리 정부의 네, 요구사항이라는 왜냐하면 말씀인 건가요? 이쪽 예. 우리 남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제1비서가 어차피 북한을 합법적으로 좀 통치하고 있는 이상 개성공단의 미래에 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개성공단은 정상화돼야 되고 앞으로 모든 문제는 북한 당국이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면 남측에서도 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호 단장이 나오든지 누가 나오든지 아마 남측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이견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국장급 대표들이 실무회담장에 가서 서로 쪽지를 주고 받으면서 회담을 하다 보면 이제 윗사람들 서로 뭐 이런 심증이 반영되느냐 안 반드느냐 하다 보니까 네 차례 가도 아직도 서로 악수를 안 하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최고의 층들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뭐 이제 두 분 말씀은 그 전반적인 지금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국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 국제화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국제화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미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외국의 기업들 투자가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에 투자할 기업 한 개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남관계가 근본적으로 안정되어야 국제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현재 남관계 상황으로는 국제화를 하는 것은 요원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북한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되고 또 이번 사태와 같은 그런 근로자 철수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제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성공단의 그 주변 환경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것이 지속되는 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는 쉽지 않다. 뭐 그런 점에서 사실상 그 국제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개성공단 국제화를 우리가 북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국제화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 4차 회담까지 왔습니다만 5차에서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보고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가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재가동을 최대한 빨리 하는 그 과정에서 북한의 재발 방지와 관련된 그 국내외 또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약속 뭐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네. 그런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으로 지금 남 교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직접적인 확언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역시 남북의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의 그런 개성공단의 의지 표명? 그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당장 뭐 아까 남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00만 평밖에 개발이 안 돼 있거든요. 네. 북한 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 800만 평 개발에다가 배후지까지 하면 2천만 평이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남북 당국의 최고 지도자가 앞으로 개성공단의 비전과 관련돼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 단 북한이 재발 방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김정은 제1위원장 수준에서랄지 입장 표명을 하고 개성공단의 중장기적인 발전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입장 표명이 같이 나오면 저는 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개성공단 북측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 게 더 많습니다. 지금 800만 평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개성 개풍에 5만 명밖에 노동자를 확보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두세 개 사단을 해체해서라도 노동자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123개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개성공단에서 가장 큰 애로가 노동자 공급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합숙소, 즉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했다고 하면은 그걸 지어주면은 다른 지역에서 노동자가 확보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북한의 노동자들이 지금 5만 3천 뭐 5만이 아니라 10만, 15만, 30만까지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경제 의존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높아지니까 차라리 저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저는 또 북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북한의 버릇을 나쁘게 한다라는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만은 또 북한이 갖는 그런 특수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억지 쓰고 땡깡 놓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방금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시듯 또 우리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애로를 위해서도 우선 가동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자꾸 구동존의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화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수준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얘기죠. 그 수준이 담보되어야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수준이 네. 너무 지나치면은 모든 게 과유불급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또 북한 체제가 뭐 두 학자분은 더 잘 알지만은 제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는데요. 문화관광부 장관 때인데 저한테 그래요. 왜 그렇게 남쪽 출판물 책을 보는데 외국어를 많이 쓰냐, 자주성이 없지 않냐 하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술자리에서 제가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합성을 하셨습니까 혹시? 유행가를 했죠. 예.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외래어 쓴다고 공격하던 사람이 앵콜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북한이구나. 네. 그래서 결국 남북 관계는 북측의 눈높이로 바라봐도 해결 안 되고 우리 남측의 눈높이로 바라봐도 해결 안 된다. 예. 민족의 눈높이, 사랑의 눈높이로 바라봐야 된다 해서 거기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런 점이 북한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가진 자가 큰 집이 여유 있어서 조금 도와주면은 지금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개혁 개방이 미진하지만은 북한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골 농촌에서 달러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에서 보내는 돈을 달러로 받아가지고 북한 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개혁 개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재발 방지와 신변 보장은 받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네. 해나가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무슨 노래를 하셨길래 김정일 위원장이 앵콜까지 하셨습니까? 내 곁에 있어주 했습니다. 내 곁에 있으세요. 한 소절만 잠깐 해주실지 모르겠네요. 그 개성공단의 저는 경제적 측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3년도에 칭다오에 있는 한국 그 기업들 공단의 실태 조사를 갔습니다. 예. 왜 갔냐면 제가 개성공단 2002년에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느냐, 뭐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냐, 아니면 사양 사업이 들어와야 되냐, 그걸 이제 제가 분양 평가위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칭다오에 가니까 한국 액세서리 기업 800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미 동대문 시장 하던 사람들이 15년 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벌써 중국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는 뭐냐면 칭다오에서 중국 정부가 간섭은 하지만 그렇다고 뭐 삼통의 문제를 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고 싶은 바이어를 데리고 싶으면 데리고 들어오고 야밤이라도 공단에 들어가서 내 물건 내가 보는데 중국 정부가 어떤 단속도 안 한다. 다만 이제 공단 전체를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내륙으로 가라. 그 얘기는 하더라 이게요. 네. 자, 그러면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개성공단 입주하면 통행하는데 허가 맡아야 되나요? 뭐 들어가는데 제한 받아야 되나요? 뭐 48 전에 바이어 신고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 정도 갖고는 중국에 있는 어떤 기업도 유치하기 쉽지 않습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군사적인 신뢰 안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동전의 앞뒤죠. 그런데 이제 이 공단이라는 것은 각 기업들이 제가 그때 심사평가위원 할 때 최소한 30억 이상을 다 투자를 합니다. 모자라는 분은 은행에 대출도 받고.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뭐 하지만 본인들이 밤에 기도를 합니다. 이거 내 전 재산 내고 들어가는데 하여튼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당국이 뭐 얼마나 책임을 져주겠어요. 뭐 보험에서 겨우 한 20% 정도 커버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밤에 기도하고 내일 사인하러 오더라고요. 자, 뭐 남북 간에 티격태격하고 이 뭐 구전동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터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들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뭐 당국이 합의 문서를 수십 장 써도 이게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한 번만 더 이런 사태가 재발되면 이제 123개 기업은커녕 벌써 30%의 기업이 미얀마로 지금 투자 유치 뭐 타진하러 갔어요. 네. 미얀마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미얀마 대통령이 공단 갑자기 한국 공단 막지는 않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논쟁이 있지만 기업인들의 불안 심리를 없애주지 않으면 공단은 식물공단이 돼요. 네. 자, 60만 평 공단지 했고 200만 평, 300만 평 기다리고 있고 기숙사 건설하는 문제가 있지만 결국 돈은 기업인들이 쌈짓돈을 내놓고 들어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기업인의 경제 투자 심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공단은 뭐 정부가 아무리 남북 양측이 악수를 해도 저기는 안 되는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안 되는 데라는 낙인이 주홍글 씨가 이제 한 번으로 끝이 나야지 두 번 하면 동물적 감각이 있는 기업인들은 정부, 북한 당국이 아무리 감언인설을 해도 그건 안 들어간다. 예. 그래서 자꾸 조금 4차 회담, 5차 회담, 6차 회담이 가지만 조금 김정은 제1비서가 한 말씀 하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제 얘기는. 예.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에 최소한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한 말씀 이제 하면 최대한이 이제, 되겠네요. 예, 한 말씀 하시면 밑에 또 북한은 뭐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최소한 뭐 김양건 씨가 되든지 그 밑에 박철수가 되든지 우리 수준에 맞는 뭐 차관급 회담,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문서화를 하면서 금방 또 언론에 뭐 하겠죠. 근데 북한은 하여튼 최고 지도자가 움직여 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 말씀하신 입장에서 뭐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네. 재발 방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무회담사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거. 네,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뭐 개성단 상황을 보면 외부 변수가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육자회담 재개 문제랄지 또는 북미 고위급 대화랄지 이런 흐름들의 물살이 좀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개성단 상황은 상당히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쿠바 그 화물선, 그러니까 우리 청천강호 북한 청천강호 지금 그 군사 무기 싣고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브레이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좀 풀리면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개성단 상황은 좀 더 그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는 흐름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5차 회담이 곧 있습니다만 실제 남관계 차원에서 보면은 그 약간의 그 상호 간의 기싸움, 이 삿바 싸움의 흐름 자체가 너무 그 커져버린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특히 개성단 정상화 관련된 부분이 마치 박근혜 정부가 그 남관계 5년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시금석. 그래서 이번에 그 북한 길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꾸로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은 뭐 앞으로 뭐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정권을 자기들은 생각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그 최초의 어떤 흐름 자체를 북한이 주도하는 판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게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서로 맞드는 이 흐름 자체가 단순히 개성단 상황만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남관계 전반을 그 고려해서 지금 남북이 접근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정치 공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남관계에서의 상황에서 개성단을 조기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랄지 또는 북측 노동자들의 상황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본다면 그 부분에서의 정치적인 부분은 좀 탈색시키면서 개성단의 정상화 쪽에만 집중하는 뭐 그런 모습이 저는 남북 당국에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청천강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조금 화제를 좀 바꿔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개성공단 한 말씀만 그렇게 하시죠. 드리고. 예. 삼통 문제만 하더라도 처음보다는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적 대립 관계, 국제적 관계 때문에 저는 개성공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먼저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관계 실무자 접촉을 하자고 했어요. 예. 이건 개성공단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역제의로 판문점에서 갖게 되니까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실무자 접촉을 금강산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그 현장감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응하지 않고 또 이쪽으로 정하니까 그러면 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런 싸움을 계속해서 이익될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저는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언론들이 전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무릎 꿇고 들어온다라고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언론들은 중국이 이번에 완전히 북한과 손을 끊는다라는 식으로 이어가지만요. 엊그제도 보십시오. 훈춘에서 나진으로 새두만강 대교를 놓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교역이 중국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북한 핵 생산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고농축 우라늄 등 부품을 이제 조금씩 준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너무 아전인수하고 있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예.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ARF 브루나이 회의에서 우리 언론들 다 그렇게 썼잖아요. 북한의 외무상이 요구한 것은 의장성명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부 우리 주장이 됐다. 예. 그런데 그 브루나이 의장성명에 9.19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바로 9.19는 육자회담 복귀를 요구하는 거고 바로 그것은 중국과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면밀히 보고 예. 우리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여유를 가지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국제사회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요. 청천강호 문제가 예. 국제사회의 어떤 그 반향이랄까요?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나 북한에서는 자기들은 정상적인 무기의 수출이다. 아니 그 수리를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였었다는 거죠. 무기 아무튼 수출이 아니라 거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좋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 또 전문가의 시각인 것 같던데요. 예, 이번에 재미난 그 현상은 우리 파나마 그 대통령께서 직접 배에 올라가는 사진을 트위터에 이제 올림으로써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파나마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파나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킨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국가죠. 그러니까 파나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번에 표명한 것 같아요. 무기 수리 목적이든 또 쿠바와 무기 밀거래 목적이든지 아주 제3자가 봐도 의심스러운 이제 사진과 물증이 공개됨으로써 북한의 입장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이 북한이 조금 더 정상국가화 되기를 저희는 사실은 희망을 합니다. 네. 국제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국가, 합의를 지키는 국가, 유엔의 기준을 따르는 국가. 사실 이런 것이 신뢰를 쌓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9.19로 돌아가자는 ARF 성명을 말씀하셨는데, 예, 9.19 이상의 합의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육자회담으로 돌아가는 거. 아까 우리 김정인 교수님 말씀했는데 이런 문제 다 북한 문제를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다루자는 거거든요. 다시 회담을 해도 9.19 공동성명 이상으로 문서 만들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실행인데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청천강호 사건은 북한의 신뢰도가 다시 한번 또 의심받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번 기회에 좀 이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야죠. 국제사회에 대해서. 파나마 대통령의 화를 누그러뜨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내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지금 청천강호 문제는 묘하죠. 묘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지금 예. 이제 아주 육자회담 재결할지 북미 고위급 대화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이제 북미 고위급 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시점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묘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청천강호가 무기를 싣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또 유엔 그 결의 위반인 건 사실입니다. 그 수리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1차 실험 이후에 대북 제재에 의한 17185부터 그 북한의 이제 그 무기 금수 조치는 그 시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해명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쿠바도 북한도 일치해서 쿠바 내 무기를 북한에 가서 수리해서 예. 돌아온다. 이건 예.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부분의 사실 여부가 확인이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과거의 방코델타 아시아 사태입니다. BDA 사태인데 물론 상황은 그 청천강호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때는 이제 BDA 사태는 결국 그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그 대화 국면 자체를 완전히 그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
그것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매우 그 소극적인 행보를 펼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 청천강 2호 이 상황은 비대위 사태처럼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북한의 해명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확인을 하고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육자회담 체결할지 북미 고위급 대화의 흐름 자체를 이 청천강호가 막아서는 안 되는 뭐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나 북한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서로 북한의 입장처럼 이것이 수리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엔 결의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기가 또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육자회담 문제라든가 북미 회담 등등에 있어서 두 분 학자께서 북한의 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북한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기들은 아니죠. 억셉트 안 했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들은 수리가 됐건 수출이 됐건 정상적인 거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 발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우리 남북 관계가 아주 나빠졌을 때 연기를 했어요. 네. 연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이 투명성만 보장된다고 하면은 식량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구나 했는데 조금 있다가 미국에서 ICBM을 발사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게 북한에서 방방 뛰겠다. 우리 애들 말로. 왜 북한에서 미사일 핵실험하면은 하지 말라 하고 미국 당신들은 하느냐라고 방방 뜰 것이다. 네. 그랬더니 의외로 말이죠. 발사를 했는데 한 번인가 하루 예. 성명을 내고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미 간에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쩌면 식량도 지급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청천강호 문제는 북미 간에 또 유엔의 매체가 있지만은 어떠한 결론을 내릴까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또 한 가지가 이 전작권 문제도 오늘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시적 정권 통제 문제를 김건희 국방장관이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그 보도가 나왔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전작권 연기가 1차 연기가 됐죠. 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군부 보수 원로를 중심으로 해서 재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자 보도들은 전체적으로 뭐 통일될 때까지 이거 아니면 뭐 연기를 아예 없애는 연기론이 없애는 북한의 핵이 없어질 때까지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시간을 정하지 않고 결국은 연기해야 되는 주장이 청와대로 전달이 됐고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뭐 상당히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 외부 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안보 상황에 따라 이 문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이 뭐 3차 핵실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우려온다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자주국방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2015년 이후로 재연기가 논의가 되는데 다만 연기론에서 주의할 점은 이 연기 문제 이면에는 또 한미 양국의 군사 협력과 경제 문제 협력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SCM 한미 연례 안보 국방 협의회에서 하와이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너무 일방적인 것으로 요구를 하면 또 비용 부담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서 시한을 정해가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지
기존에 또 양국의 또 대통령이 해놓은 것을 또 일방적으로 무기한 없선 조치로 하면 그 미국 정서상 또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논의를 증폭시키기보다는 실무자 간의 한미 양국 서울과 워싱턴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이고 보다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교수님. 이 문제는 뭐 상당히 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국가 안보란 측면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은 남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작권을 이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 전작권 이양 부분이 미국의 그 전 세계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미국이 그 대규모 그 군 병력들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전 세계 그 미군의 그 주둔군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바꿔가는 이 흐름 속에서 사실상 주한미군을 그 평택 이남으로 빼고 또 그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를 약화시키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전작권 이양 문제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우리 군의 자주적인 군사 역량 부분입니다. 사실상 미국에 계속 의존하는 그런 그 작전 능력이랄지 또는 군사 부분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물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계속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가는 이 자체는 계속적인 우리의 그 군사 의존도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미중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들이 간접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도 자주적인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을 갖고 그 국제사회와의 군사적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군사 능력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 한편을 압박하면서도 또 평화로 가는 길들을 모색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시작전권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연기한다고 해서 마냥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2015년도 그대로 이양을 받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군사 논리, 안보 논리가 이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우리의 한반도에서의 또 우리 한국의 군사 부분에 있어서의 자주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본다면 네. 이번 연기 부분은 그것은 다시 그것이 불거지기보다는 2015년도에 우리가 받고 네.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간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그 2015년까지 전작권 문제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에서 결정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 전작권 이전 문제는 2015년까지 매듭 짓겠다 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더라도 미국 합참 의장도 차질 없이 2015년까지 이전하겠다. 이렇게 한미 양국이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안보 위협 가지고 또 연기를 하자 하는 것은 우선 저는 우리 경제적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기함으로써 결국 방위비 분담을 1조 이상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방금 우리 김 교수님 아주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G2,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를 위해서 군사적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평화적 경쟁을 해서 그 경제력을 빈곤국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지나치게 군사력 경쟁을 하는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도랑에 든 소입니다. 이쪽 풀도 먹어야 되고 저쪽 풀도 먹어야 돼요.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작권 문제는 여러 역대 정부에서 준비해왔고 한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있던 것을 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약했던 사항을 이제 와서 왈가왈부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문제는 국회 등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꺼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두 분 선생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안보 상황이 이제 변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것이 과거 1, 2차 회담, 1, 2차 실험의 플루토늄 방식이 아닌 우라늄 방식으로 여러 가지 심증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가 지난해하고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선거 공약을 얘기하던 시절하고는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2015년 이양이 과연 지금 한반도 안보에 적절하느냐. 세계에서 자주국방 하지만 자주국방하는 나라는 아마 미국과 중국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조차도 미일 안보 방위 동맹에서 움직여지거든요. 한국의 입장에서 아직 독자적인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 한국전쟁이 끝난 지 이제 겨우 60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 안보는 항상 보수적으로 안보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 15년에서 몇 년 정도의 이양에 관해서 미국과 논의한다라는 것이 뭐 크게 한국의 무슨 자주국방을 훼손한다든가 또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자주성을 훼손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화두를 아마 언론을 통해서 오늘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학자들도 토론을 하고 국회에서도 또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논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한미 양국의 정서를 보면서 이 문제는 조금 로우키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또 부탁드릴 토의가 그 남북 정상회담의 그 대화로 관련된 부분이 남북 간의 문제도 그렇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뜨거운 지금 현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에서 그 기록물이 없다는 건지 못 찾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없답니까? 못 찾겠다. 국가기록원에 있기 때문에 못 찾는다고 하면은 기록원이 맞고요. 없다고 하면은 국가기록파기원이죠. 근데 어느 쪽이시고? 넘긴 사람은 분명히 넘겼다는데 그런데 시스템상 또 국가기록원이 그러한 모든 것을 작동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검색을 하고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데요. 저는 이 자체가요. 맨 처음부터 제가 줄기차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셨죠? 도대체 김종필 오이라 메모도 정상이 아닌데도 60년으로 분리해가지고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 이게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입니다. 여기를 몇 년 만에 미주알 고주알 까가지고 외교사적 오점도 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불신 프로세스로 됩니다. 누가 외국 정상이 우리 정상을 믿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겠어요. 남북관계 파탄의 길도 갈 수 있고 특히 2002년 5월 박근혜, 김정일 회담에 대한 그 기록도 북한에서 만약에 조작이라도 해서 깠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정부에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든지 이것은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공개를 하기로 했고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에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국정조사는 철저히 하고 NLL 문제는 정치권에서 사수한다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말씀한 지 대통령이 말씀한 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남재준 국정원장이 또 발표를 했어요.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근혜, 남재준 두 분인가 할 정도로 참 이 국가 기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도 되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은
이게 국민 의혹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정의 불씨로 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앞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찾는 데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상 다르다고 하니까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양당에서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찾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또 대책을 강구해야지 찾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의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의심하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깝깝합니다, 그죠? 예, 조선시대에도 이 사초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뭐 당쟁으로 이어지고 사화로 이어지는 게 이 사초 문제인데 하여튼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이 뭐 비유적으로 늘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타취가 됐죠. 뭐 30만 건의 기록이 넘어서 컴퓨터 키워드로 해서 못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 주장은 뭐 좀 믿지는 않고요. 그 문서가 어떤 문서입니까? 그거는 국가기록원에서도 그거는 제일 뭐 중요한데 보관이 됐는데 그 문서를 실무적 행정적으로 못 찾는다라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면 무슨 말씀으로 보시는 겁니까? 없앴다는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제3자들이 알 수 없는 문제죠. 뭐 맡겼던 분은 돈을 맡겼다고 그런 거고 돈을 받았던 분은 돈이 없다라는 거니까 어느 분 중에 한 분이 과실이 있겠죠. 다만 여기서 저희가 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이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는 거죠. 2013년 7월 대한민국 할 일이 너무 많은 지금 때입니다. 지금 경제 살리기, 일자리,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라든가 나라에 처리할 일이 많은데 과연 이 사초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 매듭을 져야 될지 저 자신도 솔직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문서 찾는 노력을 한두 주 더 해보고 없으면 뭐 그 녹음 파일 정도로 뭐 공개하는 걸로 해서 이 문제를 저는 뭐 여름 정국 안에 해결돼야지 우리 위원장님처럼 지금 뭐 여러 가지 입법을 하고 국정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분들이 여야 의원들이 매일 성남의 기록원에 몰려가서 있느니 없느니 컴퓨터 키워드를 누르니 마느니 이것이 과연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됐냐 이거죠. 그러면 사초라는 건 옛날부터 안 되면 차선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녹음 파일은 뭐 있다고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로 공개해서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다. 또 1차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뭐 한 거랑 저는 큰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그거 정도로 해서 국민들이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여야가 뭐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뭐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녹음 파일의 공개. 예. 사실 뭐 저는 그 정상회담 대화록이 그 공개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뭐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첨언하면요. 이번 대화록 공개가 정확하게 모든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된다면 뭐 찾아서 또는 뭐 2차 파일이랄지 뭐 아니면 뭐 유사한 것들이 공개가 된다면 뭐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 그대로 사실은 노출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그 남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북한은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엄청난 사실은 그 자신들의 내부 논리가 있거든요. 네. 그 논리들이 이런 김정일 위원장의 육성이 그대로 뭐 글로서 공개되는 이런 흐름이 과연 남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그 북한이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이 대화록 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정치 영역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더 이 문제를 갖고 남관계의 중장기적인 발전 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것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좀 더 합리적인 국회 차원에서의 정리랄지
또 그것이 전체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한 예. 그런 입장에서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그 말씀을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남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우리 박 위원장님께 주문하시고 또 남북관계 특위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많은 역할이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여야가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정치, 그것이 또 남북관계 발전이고 오늘 이런 우리 좌담의 어떤 희망이 되지 않겠나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담이 아니라 토론. 토론입니까? 예, 예. 두 분 학자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모든 정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썽을 일으킨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부터 시작해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정리를 할 때 우리 야당도 협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갑이니 을이니 하고 싸울 수는 없다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예. 다행히 이번에 개성공단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8년 만에 북한 여자 축구팀 39명이 왔습니다. 저희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도 통일부 장관에게 식사라도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네.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것 네. 보장합니다. 위원장님 언제 기회가 되시면 그 내 곁에 있어줘 한번 저희가 방송에서 여쭐 수 있기를 한번. 예,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렇더니 앵콜로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북의 입장차, 우리 정치권의 시각차. 이런 차이를 뛰어넘어 남북관계에는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는 명쾌한 해답을 찾아서 지금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요 국회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